선하고 유약한 아들을 이용해서 섭정으로 왕의 권력을 누린 대표적인 왕비가 바로 명정의 모후 문정왕후죠. 타고난 성정이 드세고 권력욕이 지나치게 강했던 이 어머니로 인해 명종은 오히려 왕이 된 것이 불행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국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어린 왕의 섭정이 되어 국정을 농단하며 권력의 화신으로 불린 여인이 있었다. 바로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 윤씨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다. 중종은 1506년에 박원종의 반정에 따라 연산군이 폐위된 뒤 용상에 올랐으며 당시엔 단경왕후 신씨와 혼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매부이자 당시의 권세가였던 신수군이고 고모가 연산군의 왕비였기 때문에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그녀는 반정 세력에 의해 폐위되었다. 그래서 중종은 1507년에 장경왕후 윤씨를 둘째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녀는 1515년에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요절했다. 이후 1517년에 중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였다. 문정왕후는 1501년 파평윤씨 지임의 딸로 태어났다. 윤지임은 세조의 장인 윤번의 5대 손이었기 때문에 왕실과는 이미 인연이 있었다.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가 고대 고모였고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 또한 윤번의 사촌인 윤곤의 증손녀였기 때문에 역시 친척관계였다. 또한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도 그와 팔촌 관계였다. 이렇듯 파평 윤씨 가문은 이미 3명의 왕비를 배출했고 그들과 윤지임이 친척관계였기 때문에 문정왕후도 왕비로 간택될 수 있었다. 문정왕후는 윤지임과 전희 씨의 5남 1녀 중 유일한 딸로 태어났다. 그녀 위로 원계와 원량, 원필 등 3명의 오빠가 있었고 아래로는 원로와 원형, 두 남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11살 되던 해인 1511년에 어머니 전희 이씨가 사망했다. 그녀가 성장하는 동안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다. 윤지임의 조부 위로는 정승과 판서를 지낸 덕에 잘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벼슬에 나가지 못해 가세는 기울었다. 그래서 윤지임에 이르러서는 사는 형편이 몰락한 양반일 뿐이었다. 그러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자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인 정현왕후와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의 뜻에 따라 같은 가문 출신인 문정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었고 덕분에 윤지임 일가는 졸지에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다. 입궁했을 때 문정왕후는 17세의 앳된 처녀였다. 그런데 그녀 앞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보다 일찍 입궁한 후궁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다. 그들 중에 경빈 박씨는 연산군 시대의 흥청 출신으로 중종이 용상에 앉자마자 미모에 이끌려 후궁으로 앉힌 여인이었고 희빈 홍씨와 창변 안씨는 반정 공신들의 딸이었다. 더구나 경빈 박씨에게는
9살 된 아들도 있었다. 그녀의 아들 복성군은 비록 서자였지만 중종의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노리는 상황이었다. 법도에 따른다면 죽은 장경왕후가 남긴 원자 호가 세자 자리에 앉는 것이 순서였지만 궁궐내에서 모후가 없는 원자를 보호해줄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문정왕후는 자처해서 원자 호를 보호했고 이는 그녀가 중전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원자 호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빈 박씨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경빈 박씨는 장경왕후가 죽은 이후로 한때 왕비로 책봉될 뻔했다. 왕의 장자를 낳은 데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흥청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경빈은 경상도 상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고 연산군 시절의 미모 덕분에 채웅사에 의해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왔다. 그런데 박원종이 반정을 일으킨 후 그녀를 아깝게 여겨 양녀로 삼았다가 중종에게 바친 여인이었다. 이러한 경빈의 전력은 결국 그녀가 중전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고 중종은 결국 그녀를 정일품 빈에 봉하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어 입궐한 이후에도 경빈은 자기 아들 복성군을 세자에 앉힐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원자 호를 감싸며 복성군의 앞길을 가로막자 경빈은 문정왕후를 적대시했다. 이렇듯 경빈이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은 배경에는 문정왕후가 왕자를 출산하지 못한 사실도 한몫했다. 문정왕후는 중전이 된 뒤에도 3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1520년에 원자 호가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경빈은 세자의 친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세자 호를 밀어내고 복성군을 세자로 앉힐 음모를 꾸몄다. 그때마다 문정왕후는 세자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경빈의 음모를 막아냈다. 문정왕후를 공격한 후궁은 비단 경빈만이 아니었다. 희빈 홍씨도 그녀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그녀는 당시의 권신 홍경주의 딸로 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림의 거두로서 중종의 개혁 정치를 이끌고 있던 조광조와 사림 세력이 일거에 제거된 것도 그녀의 모략에 의한 것이었다. 조광조와 사림 세력이 대거 쫓겨난 1519년에 김효사와 당시 그녀는 백인머리 송사를 통해 온 나라의 인심이 조광조에게 돌아갔다 라는 말로 중종의 불안을 부추겼다. 이어 궁녀를 통해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의미인 주초 위양이 새겨진 나뭇잎을 중종에게 올리게 함으로써 기묘사화를 유발했다. 희빈 홍씨가 이런 모략을 꾸민 건 역시 자기 아들 금원군에게 왕위를 계승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희빈 홍씨는 1521년에 아버지 홍경주가 죽으면서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고 결국 금원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야심을 버렸다. 하지만 경빈 박씨는 여전히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경빈 박씨는 당대의 권신인 남곤과 심정 두 사람과 손을 잡고 복성군을 세자에 앉힐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다. 이에 문정왕후는 세자 호의 외숙 유님과 힘을 합쳐 그들과 대치했다. 덕분에 세자 호의 자리는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문정왕후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으나 연속으로 딸만 둘을 낳았다. 1521년엔 의해공주를, 1522년에는 효순공주를 낳았다. 그 바람에 경빈 박씨는 여전히 복성군을 세자로 앉힐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작서의 변이 터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527년 2월 26일에 동궁의 해방에 불태운 쥐, 즉 작서 한 마리가 걸려있고 물통에 나무 조각으로 만든 방서가 함께 발견되어 조정이 발카 뒤집혔다. 당시 동궁엔 세자호, 즉 인종이 기거했다. 인종은 돼지띠로 해년생이며 그 사건 3일 뒤인 2월 29일이 생일이었다. 세자의 생일에 앞서 세자를 저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쥐는 돼지와 비슷한 데가 있어 쥐를 태워 걸어놓은 것은 곧 세자를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중종과 조정 대신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중종은 이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수사가 시작되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경빈 박씨였다. 당시 중종이 매우 신임하던 인물인 김한로가 방서의 글씨가 경빈 박씨의 사위 홍녀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였다. 이후 홍녀는 의금부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글씨라고 시인을 쓰며 이후 모든 것이 경빈이 꾸민 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일로 경빈의 시녀 여러 명이 매맞아 죽고 그녀의 사위 홍녀도 매맞아 죽었다. 또 좌의정 심정이 경빈과 결탁했다고 하여 사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연로되어 죽었다. 또한 경빈 박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도 서인으로 전락하여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은 경빈 박씨나 그녀의 사위 홍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죽은 뒤인 1533년에 같은 서체의 방서가 발견되었는데 지난번 작서의 변 사건에서 발견된 방서의 글씨와 같은 것이었다. 이는 작서의 변 당시의 글씨가 경빈의 사위 홍녀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이 일로 조정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당시 방서의 글씨가 홍녀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김한로는 이번 방서의 글씨와 지난번 글씨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대사관 상진은 같은 글씨라고 주장했다. 상진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경빈과 복성군이 작서의 변과 무관함을 밝히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상진과 김한로가 방서의 주인을 놓고 옥신각신하자 중종은 방서가 적힌 나무를 태워서 없애게 하고 이 일을 종결해버렸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로는
작서예변 당시에 방서 글씨는 김한로의 아들 김희의 글씨로 판명되었다. 말하자면 작서예변을 획책한 인물이 바로 김한로였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김한로의 행각이든 아니든 작서예변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세력은 세자를 호위하던 문정왕후와 윤임이었다. 어쨌든 작서예변은 세자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모두 일거에 제거해버렸다. 덕분에 문정왕후는 더 이상 왕위 계승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고 중전으로서 입지도 확실해졌다. 이후 그녀는 세자 호를 친아들처럼 보호했고 덕분에 그녀와 세자의 관계는 친모자 못지않게 좋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1534년에 변수가 생겼다. 2명의 공주를 낳고 세 번째도 공주를 낳았던 문정왕후가 드디어 아들 환을 낳은 것이다. 막상 아들을 낳자 문정왕후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이 무려 17년 동안이나 보호해왔던 세자 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 환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자 호를 보호하던 윤임과 그녀는 순식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다. 이후 윤임은 중종의 큰딸이자 인종의 누나인 효의 공주의 시아버지 김한로와 손을 잡고 문정왕후를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며 문정왕후는 자신과 왕자 환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목숨 건 투쟁을 계속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을 궁궐에서 쫓아내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던 김한로를 숙청하는 데 성공한다. 김한로는 1537년에 문정왕후 폐위를 도모했는데 이를 눈치챈 문정왕후는 친척 윤하님과 대사원 양현을 시켜 김한로에게 역공을 가하였다. 이에 중종이 진노하여 윤하님과 양현을 시켜 김한로를 체포하였고 결국 김한로는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윤임이라는 강력한 정적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윤임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였다. 윤임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동생 윤원로와 윤원형을 앞세워 윤임을 상대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윤임을 대윤이라 하고 윤원형 형제를 소윤이라고 불렀다. 대윤의 힘은 모두 세자로부터 비록되었고 소윤의 힘은 모두 왕비인 그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세자를 제거해야만 윤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화재로 인해 동궁전이 소실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누가 범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정왕후가 시켜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하지만 그녀가 방화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터라 그녀는 무사했다. 이렇게 그녀와 윤임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중종이 사망했다. 중종의 죽음은 곧
그녀의 방패막이가 사라졌음을 의미했고 동시에 세자호가 용상에 앉는다는 뜻이었다. 말하자면 호를 밀어내고 친아들 환을 세자로 세우려던 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1544년 11월 마침내 세자호가 즉위했다. 인종이 즉위하자 유님의 세력은 극대화되었다. 그러자 유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녀와 경원대군 환을 제거하려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인종에게 달려가 언제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냐라고 악다구니를 쓰곤 했다. 다행히 인종은 매우 어질고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인종의 그런 성정을 파고들어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인종은 악다구니를 쓰는 계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유분록에 전한다. 어느 날 자전대비가 홀로 된 자신과 약한 아들이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로 미안한 말을 내리니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침 처마에 더운 햇볕이 쬐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대비를 위안했다. 그리하여 성의로 감동한 후에야 대비가 약간 안색을 풀었다. 이런 뒤로 임금이 많이 근심하여 이로써 점점 병을 이루어 조정이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인종의 건강이 나빠지자 대비윤 씨는 경원대군 환을 왕위에 앉힐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인종은 30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왕위는 환의 차지가 될 수 있었다. 윤 씨는 그 점에 희망을 걸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당시 인종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중종의 병고안과 3년상의 오님을 다한 탓이었다. 그는 부왕이 서거했을 때 무려 6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닷새 동안 계속해서 오름을 멈추지 않아 주변을 걱정하게 하였다. 또한 초상 때부터 사물을 지내고 석 달이 지난 뒤 첫 강일에 지나는 제사 때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죽만 먹었고 소금과 간장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종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 그런 와중에도 인종은 계모 문정왕후에게 효성을 다했다. 동각 잡기는 인조의 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임금이 장례 치르는 일에 예를 다하고 자전대비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받더니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애통함을 억제하여 몸을 보전하기를 청했으나 듣지 않고 점점 병이 되었다. 을사년 6월 27일에 벼락이 경애로 기둥을 때려서 기둥을 둘러싼 쇠가 부서지기까지 하니 인종이 위독한 중에도 이렇게 말했다. 벼락이 어디를 때렸느냐. 대위정께서 놀라셨을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곧 내관을 보내 문안했다. 이 일은 1545년 6월 27일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때 인종은 병이 깊어져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모를 챙겼으니
그의 효성은 정말 지극하다 못해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9일에 인종은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다음 날인 7월 1일에 숨을 거두었다. 이렇듯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친아들을 왕위에 올려놓고 모후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단순한 의도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 뒤에서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숨은 왕이 되려는 속내가 깔려 있었다. 인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경원대군 환희, 바로 제13대 명종인데 그때 나이 겨우 12살이었다. 그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아는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 모든 왕권은 문정왕후 윤씨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편전에 수렴을 내리고 섭정을 시작했다. 명종은 나이는 어렸지만 어머니 윤씨와 달리 성정이 착하고 순했다. 마음이 여리고 효심이 극진해 어머니 문정왕후의 의견에 어떤 토도 달지 못했다. 심지어 궁궐 내부에 자그마한 시설 하나도 모두 모후의 허락을 받고 만들었다. 이에 대해 실록은 이렇게 쓰고 있다. 문정왕후는 천성이 엄하고 강하여 비록 주상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고 수렴청정한 이래로 무릇 뭐라도 하나 만드는 것도 모두 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명종은 모후 문정왕후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마마보이였다. 이러한 그의 성정은 재위 내내 문정왕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그녀는 왕권을 잡자마자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켰다. 유님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유님은 살림 세력과 가까웠는데 문정왕후는 유님을 제거하면서 살림 세력도 대거 숙청했다. 유님을 위시한 대윤 세력의 숙청에 앞장선 인물은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었다. 문정왕후를 등에 업은 윤원영은 대윤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1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이것이 1545년에 벌어진 을사사화였다. 하지만 윤원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년 뒤인 1547년 양재역에 벽서 하나가 붙었는데 그곳에는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2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원형은 이 일을 확대하여 유님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이 고 정미사화였다. 조정 내에서 견제 세력이 모두 사라지자 윤원영은 권력을 독식하며 애첩 정난정과 함께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겨 부를 축적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어린 명종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왕권과 조정은 완전히 문정왕후의 손안에 있었다. 세간에서는 그녀를 여왕으로 불렀다. 명종이 그나마 윤원영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1553년에 문정왕후의 섭정이 끝난 뒤였다. 명종이 20살이 되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종결되었고 명종은 비로소 친정을 시작했다. 친정을 시작한 후 명종은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왕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외삼촌 일양을 이조 판서로 기용했다. 하지만 일양 역시 윤원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다. 그 바람에 여전히 국정은 혼란스러웠고 조정은 권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 하지만 명종은 어떤 뚜렷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명종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모후 문정왕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종이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로 정치를 이끌고자 하면 그녀는 여지없이 그를 불러 무섭게 다그쳤다. 너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 할 수 있느냐. 명종은 이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무너졌다. 문정왕후는 1565년 죽을 때까지 왕권을 쥐고 흔들었다. 이에 대해 축수편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임금이 이미 나이 장성하였으므로 대비가 비로소 정권을 돌렸다. 따라서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만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국문으로 조목을 나열하여 중관을 시켜 내전에 내보냈다. 임금이 보고 나서 일이 행할 만한 것은 행하고 행하지 못할 것이면 곧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며 그 쪽지를 말아서 소매 속에 넣었다. 이로써 매양 문정왕후에게 거슬렸으므로 왕후는 불시에 임금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무엇은 어째서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 임금은 온순한 태도로 그 합당성 여부를 진술하였다. 그러면 문정왕후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우리 오라비와 나의 힘이다. 지금 네가 편히 앉아서 복을 누리면서 도리어 나의 명을 거역한단 말이냐.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하여 임금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지고 눈물 자국까지 보일 적이 있었다. 이렇듯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명종은 자신의 소신대로 정사를 펼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명종은 눈물만 보일 뿐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소신을 펼친 적이 없었다. 그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병을 얻었다. 이에 대해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문정왕후는 스스로 명종을 세운 공이 있다 하여 때로 주상에게 너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할 수 있었으랴 하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곧 꾸짖고 호통을 쳐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 대하듯 함이 있었다. 상의 전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김없이 받들었으나 때로 후원의 외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었고 더욱 목 놓아 울기까지 하였으니 상이 심혈증을 얻은 것이 또한 이 때문이다. 심혈증이란 곧 화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명종은 악독한 엄마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고 이것이 심해져서 죽음에 이르렀다. 명종이 그나마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문정왕후가 죽은 뒤부터였다. 권력을 독식하던 외삼촌 윤원형과
그의 첩이자 악녀였던 정난정을 내쫓고 유배지에서 선비들을 불러들여 조정을 겨우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죽고 불과 2년 뒤에 명종도 죽었다. 명종이 죽은 원인은 어머니 때문에 생긴 신병 탓도 있었지만 3년상을 지나치게 치른 탓도 컸다. 이에 대해 실록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상은 천성이 순하고 고와 매사의 예법을 준수하였다. 문정왕후의 3년상에는 그 효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였고 제사의 의례를 모두 지성으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는 상이 편치 않은 때였는데 묘당을 모시는 예가 임박하자 몸소 제사를 올리려 하므로 대신들이 그만두기를 청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무더위를 무릅쓰고 질병을 참으며 행례를 하다 그 길로 크게 병세가 나빠져 마침내는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온 나라가 울부짖는 슬픔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명종은 모후가 죽자 인종처럼 지극정성으로 상을 치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고 급기야 3년상을 마치자마자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어미가 곧 아들에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